어흥 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슬기로운 타이밍입니다. 흔히 사랑은 타이밍이야 라고들 하는데요, 정치도 마찬가지랍니다. 특히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질질 끌다가 결국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린 인조임금님 행태를 보면 슬기로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했던 건지 조금 이따 아실 겁니다.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남한산성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은 트레킹 코스로 인기가 높은 곳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 옛날 병자호란의 아픔을 고스란히 겪은 현장이랍니다. 당시 청나라 침략으로 인해 부랴부랴 피신한 인조가 행렬을 이끌고 들어왔던 문이 바로 남한산성에서 가장 큰 남문인데요. 하지만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인조는 47일 만에 청태종 앞에 무릎 꿇었답니다. 자, 조선에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되는 난리를 치르던 중에 중국 땅에서도 이미 변화의 물결이 요동쳤답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명나라가 임진왜란 참전과 내부 반란으로 점점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변방에 흩어진 여진족을 통합한 누르하치가 왕년에 금나라를 재건한다는 의미에서 1616년에 후금을 세운 겁니다. 그런 후금이 불현듯 신흥강국으로 떠오르면서 1619년에 명나라를 공격하자 다급해진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은혜를 갚으라 하면서 조선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요. 이때 광해군은 군사를 파견하는 대신 조선의 국경을 강화하며 사태를 지켜보자는 전략을 내세웠답니다. 그러자 임진왜란 때 조선이 살아난 건 명나라 덕분이야 라는 관료들 성화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보낸 광해군은 강옥립 장군에게 적당히 싸우는 척하면서 조선군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밀명을 내렸답니다. 광해군은 이렇게 쇠퇴하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후금 사이에서 절묘한 양다리를 걸치며 평화를 유지해 나갔지만, 그런 광해군을 1623년에 몰아낸 인조 정권은 명나라는 어버이나라요, 여진족은 짐승과 다름없는 오랑캐로 취급한 조기 교육대로 명나라만 숭배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1626년 누르하치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아들 홍타이지는 자신들을 오랑캐 취급하며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조선을 노렸는데요. 그런 후금에게 조선 침략의 빌미가 된 건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었답니다. 1621년 후금에 패한 모문룡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왔을 때 이를 화근으로 여긴 광해군은 평안도 앞바다 섬으로 몰아냈지만, 인조 정권은 그곳에서 틈틈이 후금을 괴롭히던 모문룡 부대에게 식량과 물자를 지원한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트집 잡아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한 게 1627년 정묘호란이랍니다. 당시 조선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제코가 석자인 명나라 도움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기에 인조는 강화도로 부랴부랴 피신하기에 바빴는데요. 하지만 한 달 반가량 대치하던 끝에 결국 후금은 명나라 연호를 쓰지 말 것, 곡식과 각종 물자를 상납할 것, 후금을 형님으로 대접할 것이라는 형제조약을 맺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답니다. 정묘호란 이후에 후금은 명나라에 복속된 몽골까지 접수하며 승승장구하던 상황에서 1635년에 인조의 부인 인열왕후가 출산하던 끝에 갓 태어난 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이듬해 2월 후금의 장수인 용골대와 마부대를 중심으로 한 조문단이 조선에 왔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방문은 홍타이지가 이제 황제로 즉위하니 조선도 황제 즉위식에 동참하라는 말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답니다. 하지만 명나라만 숭배하고 여전히 후금을 멸시해온 조선 입장에서 오랑캐 황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이에 흥분한 관료들이 사신들 목을 베라고 아우성치면서 인조가 사신 접견을 거부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절단이 황급히 도성을 빠져나갔는데요. 그런 와중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제 후금과 관계를 끊고 결전에 임하자는 인조의 명령서가 전국에 전달될 때 평안도 전령사가 용골대 일행에게 붙잡힌 건데요. 중대한 왕의 명령서를 자국 영토 안에서, 그것도 허겁지겁 도망가던 적국 사신에게 빼앗긴 건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였던 겁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1636년 4월 결국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가 된 홍타이지는 청태종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 자리에 형식적으로 참석한 조선 사신 2명이 홍타이지에게 끝내 절을 올리지 않자 이번에는 청나라 신하들이 처형하라고 아우성 쳤지만, 청태종은 목숨을 뺏는 대신 이제 조선은 형제나라가 아닌 신하나라니 왕자를 인질로 보내 사죄하지 않으면 침략한다 라는 사실상 선전포고문을 들려보냈답니다. 이에 최명기를 비롯한 몇몇 신하는 일단 청나라와 타협해서
하면서 화를 늦추고 그동안 국방을 강화해서 훗날을 도모하자 했지만 김상원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오랑캐와 타협하는 건 명나라를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불온문서를 즉시 찢어버리지 않고 가져온 사신들까지 처벌하라며 팽팽하게 맞섰답니다. 그런 신하들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인조는 7개월 동안 시간만 질질 끌다가 압록강이 걸면 위험하다는 최명길 의견을 받아들여서 화해 사신을 보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사신이 청나라에 가기도 전에 청나라 군대가 꽁꽁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오고 있었던 건데요. 마부대가 이끄는 기마병이 압록강을 건넌 때는 1636년 음력 12월 9일이랍니다. 당시 의주 백마산성에서 임경업 장군이 대비하고 있었지만 청나라 기병대는 정묘호란 때와 달리 산성들을 건드리지 않고 한양으로 바로 진격했는데요. 자칫 등 뒤에 있는 조선군에 포위되어 괴멸당할 수도 있는 작전이었지만 이미 조선의 군사력을 파악한 청나라가 허를 찌른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3일 전부터 청해 침략을 알리는 봉화가 피어올랐음에도 황해도 정방산성을 지키던 김자점은 그걸 무시했는데요. 설마 이 엄동설안에 적군이 움직이랴 싶은 생각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실이 되어 청군이 평북 안주를 지났다는 김자점의 뒤늦은 보고서가 12월 13일에 조정에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인조가 좀 더 지켜보자 했다네요. 하지만 이튿날 청군이 이미 개성을 지났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다급해진 인조가 우선 왕자들과 세자빈, 왕족들을 강화도로 보내놓고 그날 오후에 뒤따라 나섰지만 이미 한양도성 코앞까지 들어온 기병 선발대가 강화도 길목을 차단했다는 비보가 날아왔답니다. 그러니 자칫 왕이 그대로 잡힐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서 최명길이 마부대를 만나 시간을 끌어보겠다라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들어간 사이에 인조는 소현세자와 함께 허겁지겁 광희문으로 빠져나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는데요. 역대 왕 중에 유일하게 인조만 지나간 광희문은 시신을 내보내는 시구문으로 왕이 그런 곳으로 빠져나가야 했을 만큼 당시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던 겁니다. 인조 일행이 들어온 남한산성은 천혜의 요새였지만 식량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허겁지겁 들어왔으니 성 안에 있는 주민들 식량을 탈탈 털어서 아끼고 아껴 먹어도 함께 들어온 군사 1만 3천여 명이 버틸 수 있는 양은 겨우 51분이었답니다. 게다가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다는데요. 때문에 다음날 새벽에 인조 일행이 굴량미와 화약이 비축된 강화도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눈 언덕에서 연신 미끄러지는 바람에 포기하고 다시 산성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러니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내려온 청군이 개미처럼 모여들면서 남한산성 길목이 차단됐고 이듬해 1월 1일에 대군을 이끌고 느긋하게 들어온 청태종이 남한산성을 완전히 에워싼 겁니다. 애초 인조가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적진에 갔던 최명길에게 마부대가 제시한 건 왕의 동생을 인질로 보내라는 거였는데요. 이에 정묘호란 때처럼 왕실에 먼 친척을 보내는 꼼수를 다시 썼지만 이번에는 들통났고 죽을 뻔한 그 가짜 동생은 이젠 왕세자를 보내라는 청해명을 받고 산성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 남한산성에선 다시금 타협하기와 맞짱뜨기를 놓고 치열한 설전만 오갔고 임금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심지어 명나라 황제 생일을 맞아 진눈깨비를 맞아가면서 북경을 향해 절까지 올렸지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명나라는 조선을 도울 형편이 못됐답니다. 그렇다고 산성 밖에 조선군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지방군이 남한산성으로 향했지만 인조가 눈 빠지게 기다리던 병사들은 그 어디서도 오지 못했는데요. 당시 통합된 지휘체계 없이 지방마다 각자 알아서 진격하는 상황에서 남한산성 길목을 지키던 청군에게 각계격파됐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경상도에서 올라온 3만 명의 군사들은 남한산성이 코앞인 광주, 쌍령까지 왔지만 고작 300명의 청나라 기마병에게 어이없이 무너졌답니다. 1월 3일 아침 경상자도 병사들은 벼락처럼 급습한 청나라 기마병에 우왕좌왕하다가 압사한 병사들이 더 많았고요. 인근에 있던 경상우도 부대는 병사들에게 나눠주던 화약이 폭발해서 허망하게 자멸했답니다. 뒤따라온 경상도 총책임자 심연은 여주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말머리를 돌려 그대로 달아났고요. 봉화를 무시했던 김자점도 황해도에서 내려오다 패한 뒤에 인조가 항복할 때까지 꽁꽁 숨어 있었답니다. 이렇게 구원병들이 나타나지 않은 남한산성은 그야말로 고립된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점점 바닥나는 식량에 쫄쫄 굶고 혹독한 추위에 얼어 죽는 병사까지 속출하는 상황에서 청태종은 이제 너희를 칠 것이니 너희가 숭배하는 명나라가 어떻게 도우러 오는지
있는지 좀 보자라며 조롱 섞인 최후 통첩 문서를 보낸 뒤에 포격을 퍼부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답니다. 그럼에도 논쟁만 거듭하는 와중에 1월 22일에 강화도가 함락됐는데요. 임금의 특명을 받고 강화도 사령관으로 간 김경진과 강화유수 장신이 자기 가족들까지 버리고 비겁하게 도망간 뒤에 세자빈과 원손, 복림대군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은 교섭차 청군 진영을 오가던 최명기를 통해서 1월 26일에야 전해졌답니다. 그 소식에 인조가 비로소 항복을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후세의 평가가 두려운 대신들이 인조의 항복 문서를 작성하려 들지 않자 결국 최명길이 총대 메고 썼지만 타협을 반대하던 김상원이 북북 찢어버렸답니다. 최명길이 다시 붙여서 너덜너덜해진 항복 문서가 전달된 후 47일 만에 남한산성을 나온 인조는 결국 청태종 앞에 무릎 꿇었는데요. 1637년 음력 1월 30일 그 아침에도 눈발이 휘날렸답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최명길과 김상원이 벌이는 불꽃 튀는 논쟁을 보면서 애초 이런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을 슬기로운 타이밍을 놓친 인조와 그저 명분만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좀 답답하긴 했답니다. 청나라가 불시에 쳐들어온 것도 아니건만 대책 없이 맞이한 병자호란은 너무나 참담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온 후에 벌어진 기막힌 행태들에 대한 얘기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